그러면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우리 법정스님 연구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1호 박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태동 박사님의 법정스님의 민주화운동과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으시겠고, 토론회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백경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선 여태동 박사님 발표 2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태동 기자입니다. 저는 1994년에 불교신문에 입사를 해서 지금 31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취재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의 기사를 이제 취재하고 기사를 쓰다가 오늘 막상 제가 발표자로 나서니까 앞에 교수님들 다 강단에서 쓰셨고 그런 분들인데 저는 상당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좀 떨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법정스님하고 인연이 상당히 지중합니다. 1986년에 대구에서 제가 경북대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1학년 때 그 관음사 송강사 대구포교당 삼덕동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원명스님이라고 지금 살아 계시는데 그때 법정스님이 강연을 오셨어요. 그때 저는 뭐 종교를 특별히 절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제 영문학과니까 홀리 바이블을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 쪽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강연을 갔다가 법정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때 불교 학생회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군대 가서 학창 시절에는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라고 불교 대불련 활동을 했습니다. 앞에 이재수 교수님이 제 동기인데요. 저기도 한 30살 넘어서 불교에 입문하시고 다시 대불련 하고 이제 하셨는데 저도 그때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대구 경북지부 활동도 하고 그리고 군대에 가서 또 군종병 활동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 94년도에 불교계가 막 개혁 바람이 불어서 저 언론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불교계 좀 와줬으면 좋겠다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때 9월 21일 1994년에 불교신문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법정스님 여기 강연 같은 것은 저도 취재도 좀 하고 길상에서 오셨을 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원적에 들었을 때 2010년도에도 제가 여기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법정스님은 저희 불교신문과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이 법정스님을 연구하고 인물 연구 지금 1호 지금 박사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법정스님이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불교신문과 인연이 아주 깊어요. 제가 불교신문의 전략기획부장으로 있으면서 스님이 원적에 드시기 한 3년 전에 불교신문의 미출간 원고를 제가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해서 한번 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애석하게 스님 원적에 들으셔서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었죠. 그때 절판이 됐었고 그때 발굴했다가 한 9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이 낡은 옷을 벗어라라는 책으로 9년 후에 나왔어요. 이 책을 어떻게 냈냐면은 한 70여 편의 불교신문의 스님이 직접 쓰신 대장경을 번역하시면서 쓰신 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한 여시아문이라는 군화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출판사에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안 됐고 한 9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맑고 향기롭게에서 이거는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책을 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집중 포화가 들어왔어요. 스님이 절판을 하라는데 왜 책을 내느냐.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 얘기를 해서 이 책은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우리 후학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책을 내는 거다. 그래서 제가 원력을 세워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작고하신 백원기 교수님 제자가 되어서 한 4년 정도 연구를 해서 제가 그 법정의 시대정신 형성과 정교과정 연구라는 책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올해 초에 비구법정이라는 책으로 스님의 평전 형식의 책을 출간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교와 저 인연이 법정 스님하고 상당히 같은 지중하는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마침 우리 덕주 스님께서 제 책을 보시고 감수를 해주셔서 아주 많은 힘이 되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읽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인연으로 저도 지금 한 법정 스님에 관한 소논문을 지금 한 5편 정도 써서 어떻게 보면 법정 스님과 관련 나머지 제 기자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10분이 지났는데요. 제 논문은 지금 지금 4시 40분이니까 빨리 읽고 잠깐 하겠습니다. 제 논문의 제목이 법정 스님의 민주화 운동과 정교 과정입니다. 사실은 법정 스님은 자연주의고 에세이스트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정 스님의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그렇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정 스님이 상당히 많이 블록버스터의 책으로 많이 팔리고 한 50만 부, 100만 부 이렇게 팔릴 때가 90년대 중반이었지만, 사실은 스님이 1971년도에 현대문학의 그 무소유를 발표하시고 그때 76년도에 무소유가 나왔죠. 그 전에 73년도에 영혼의 모험이라는 책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 책이 크게 빅히트는 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그 상당한 글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기는 했지만 그러지는 않았고, 그 내용 중에는 상당히 법정 스님이 사회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혼의 모험이라는 책이 한 60여 편의 단편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님의 사상을 집약하고 있는 60년대, 70년대 사상을 집약하고 있는 책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논문도 써놨는데요. 그 영혼의 모험의 책에서 24편, 24편을 다시 끌어들이고, 그리고 스님이 다시 11편을 써서 아마 35편을 만들어서 1976년도에 무소유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스님이 그 책이 우리 세상에 나오면서 많은 명성을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제 논문은 법정 스님 민주화 운동과 정계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스님의 책을 보면서, 그리고 스님 일대기,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현장에서 스님의 여러 가지 스님의 이제 탄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스님의 수행처 이런 부분들을 가보면서 한 내용들을 같이 종합한 내용입니다. 60년대에 불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거론할 때는 상당히 암흑기였다. 불교 민주화 운동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아니다. 법정 스님이 분명히 있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기술하는 데서 반드시 재점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있고요. 거기서 그만큼 불교계의 이 당시 민주화 운동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행간에서 법정 스님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을 천착해서 박사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 논문의 지금 이 주제도 그동안 내지 못했던 60년대 한국 불교 사회에서 불교계의 민주화 운동을 펼친 법정 스님을 연구한 거였고요.
그 무소유의 가르침을 설파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법정 스님이 자연주의에 관한 에세이스트이기도 하셨지만 더불어서 우리 민중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민주화에 앞장섰던 모습이 분명히 들어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불교계의 사회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저는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재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출가 이전 부분들은 행적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두리 마을에서 사람들 어른들도 찾아뵙고 체력도 하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작고하신 박광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절친이셨던 박광순 교수님, 전남대 명예교수이시고 학술원 회원이시기도 한 아주 유명한 학자이신데 이 교수님이 남겨놓은 나의 태평정이라는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찾게 되었어요. 어떤 극작가가 법정 스님이 영화를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이형순 씨라고 그분이 이 내용을 좀 알려주셔서 제가 헌책방을 뒤져서 여기 찾아보니까 행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한 챕터에 한 20페이지 정도 있는데 스님과의 인연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스님이 원적에 들었을 때 월간 조선에 실었던 내용을 더 보강해서 이렇게 실었어요. 이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목포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인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많이 실어놨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것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출가 이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런 내용들은 제 글에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비구법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논문 5군데에서도 보면은 드러나 있지 않는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스님이 대학 시절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뇌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123페이지 법정 스님의 출가 이전의 세계관 형성, 대학 시절 글읽기와 성향과 관심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나의 태평전기에서 보면은 논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 일본어는 무조건 그때는 32년생이시니까 엄청나게 잘 하셨고 유창하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사회과학 공부 그 도강증이라고 해서 한강에서 넘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그 목포 그 책방에서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과학적 요소도 많이 보셨고 박광선 교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문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셨다 이런 내용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중간에 보면은 커트가 있습니다. 그 사에 보면은 법정 스님께서는 읽고 싶은 책은 막스의 저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읽을 수 있었고 극장이나 뭐 이런 아주 대학생으로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것을 보면은 스님께서 대학생이었고 그때 당시 대학생은 상당한 인텔리겐처였고 사회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스님이 출가하셨을 때도 보면은 자원 스님 같은 경우는 해인사에서 법정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그 시자 스님들이 왜 법정 스님은 저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습니까? 해총 스님이 증언입니다. 그러면은 자원 스님께서 해총아 가만둬라, 저 법정은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성견지명으로 이렇게 다 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정 스님은 출가 이전에도 많은 그 문학과 철학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춘원 이광수 소설을 섭렵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 후에 박성직 거사님이죠, 사촌 동생,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자취생활도 하시고 지금 여기 정릉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오기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 동생한테 보면은 마음하는 아우야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가을에 생각이 많은 계절이다. 그리고 오른쪽 서랍 안에 내 졸작 가을이라는 소설이 있다. 한번 읽어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서간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법정 스님이 그때 대학생 시절에도 단편 소설까지 습작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때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셔요. 출가를 해서 법정 스님은 어떻게 보면은 한문과 일본어와 그리고 사회과학적 소양을 다 갖추신 상태에서 해인사에서는 경전에 상당히 천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60년에 59년에 그
강원을 졸업하시고 60년에 불교 사전을 편찬하셔요. 운어 스님을 도와서 양산 통도사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 영역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루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누구라도 알지만 책을 뭐 단편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 불교 사전을 편찬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벌써 그때는 계율론을 다 통달하시고 외전과 내전을 다 공부하셔서 했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은 그때 해인사 시절에도 스님은 경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죠. 빨래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보살님이 저 빨래판 대장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저 빨래판 같은 게 뭐 있다 그러는데 나 잘 모르겠어. 그래 보니까 스님께서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경정도 팔만대장경도 빨래판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그때 해인사 당시에 그 사상계를 발간했던 그 황산덕 교수님, 서울대 교수였죠. 법대 교수였던 황산덕 교수님이 그 사상계를 발간했던 장준하 선생의 그 사상계 책을 보내줍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법정스님의 사회과학적 소양도 그때 익히셨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함석헌 선생님, 뭐 효봉 스님의 제자로 그 교보, 평양 교보 동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스님께서는 그 CR의 소리라는 책을 70년대 그 함석헌 선생이 발간하는 부분에서 같이 일을 많이 했어요. 논설 편집위원으로 하시면서 달해헌 시절에 사회민주화 운동에 아주 깊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봉 스님과 뭐 은사 스님과의 선후배 그런 관계였지만 직접 많이 교류했다, 이런 부분이고, 좀 마음이 급한데요. 그 13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상경후 스님이 1964년도에 그때 당시 그 해인사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셔요. 이제 그러면서 서울에 오셨을 때는 동국대학교에서 동국역경원에서 대장경을 번역하시고, 불교신문이 대한불교신문, 그때 당시는 제호가 대한불교였는데 동국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스님은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글을 쓰셔요. 그리고 그 소소산인 이런 명칭으로 대장경을 번역한 설화, 그런 내용들을 불교신문에 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님의 글쓰기 작업이 아주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거칠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님의 글은 아주 빛나기 시작했고,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여러 가지 논쟁에도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이제 그 함석헌 선생 CR의 소리 70년대에 들어서면은 달해헌 시절이라고 하죠. 달해헌 시절에는 상당히 그 유신 독재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던 시대인데, 유일하게 우리 불교계에서는 또 법정 스님께서 그 CR의 소리에 이름을 명함을 내어놓으시고, 그 CR의 소리 제가 전집을 사서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많은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사회 비판적인 내용도 발표하고, 특히 시 법정 스님의 시를 썼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님의 시가 한 15편 정도 있는데 이것은 상당수가 CR의 소리 거기에 많이 발표된 겁니다. 지금 혹시 그 김정숙 보살님 와 계세요? 1972년도에 달해헌 시절에 그 김정숙 보살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 보살님이 1971년에 현대문학 3월호에 무소유 원고를 직접 받으셔서 한 에디터입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에 원고를 청탁하시고 다시 받으셔서 현대문학에 그 편집을 하시고 교정도 보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그때 아마 마지막 법정 스님과의 인연을 이어가시고 지금도 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이렇게 존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70년대에 유신 독재에 항거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33페이지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영혼의 모험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나오고 무소유가 나오는 책들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은 이 시입니다. 1974년 1월 어느 몰지각자의 노래, 이런 내용들.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법정 스님이 얼마나 많은 감시를 받았는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글들에 보면은 하도 감시를 많이 받아서 회의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보고 인혁당 사건을 보시고 스님이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스님이 1975년도에 불일암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보림을 통해서 스님의 생각들이 다시 정리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저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스님이 숲에 들어가셔서 불이람에 들어가셔도 그냥 거기서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많은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뿜어내고 80년대 같은 경우는 광주 우리 민중항쟁에 대한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 민중항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님께서 내용들을 거침없이 글을 통해서 하다가 책이 출간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다가 스님이 다시 불이람에서 다시 강원도 오두막가 수류산방에 들어가신 그 내용이 쭉 있고 스님이 다시 보림을 거듭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계시다가 맑고 향기롭게의 시민운동 모임을 이제 주창하게 되십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스님이 사회민주화 운동을 하셨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계도 느끼고 스스로 자기 보림을 하시고 자기 체증을 거쳐서 가장 불교적으로 가장 우리의 비폭력적인 가르침으로 어떻게 외화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맑고 향기롭게 운동 모임으로 체화가 되셨다, 외화가 되셨다. 그리고 그 도량이 여기가 근본 도량이고 지금도 그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근본 도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출가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 소양도 겪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민주화 인사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이제 길상사에서 그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으로 삼으셔서 원적에 드실 때까지 여기 사회부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셨고 이러한 민주화 이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후손들은 반드시 보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초기 불교 이러면 대승권에서 화엄, 법화, 문학,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법정 스님은 가르침은 법정학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박사 논문 주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정사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족이 돼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롭게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동 박사님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백경민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여태동 선생님의 그 비구법정이라는 책을 보고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자료를 모으셨을까 하는 거에서 좀 놀랬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그 학술 세미나에 이분의 그 토론자로 지명이 돼서 제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사족을 다는 것보다는 읽어봤을 적에 저에게 떠오르는 일들이 또 있어서 그냥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글을 쓰다 짧게 쓰다 보니까 사족을 다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경험한 것들 그런 걸 좀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그 학술 세미나의 내용에서 좀 너무 정서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나중에 덧붙여 3가지 질문을 교수님께 드려서 그것도 이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태동 선생님께서 그 법정 스님의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켜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 글의 자료가 굉장히 그 치밀하고 또 아주 그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성의껏 그 모아주신 거 감동스럽게 봤습니다. 또 스님의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접근 방법은 그냥 뭐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타당한 방법으로 접근하셨고, 저가 스님과의 인연을 말씀드리면은 1970년도에 보문사 수련회 갔다가 스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서부터 저는 이제 불교를 잘 몰랐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이대 불교 학생회가 처음 생겼으니 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법정 스님이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랬을 때 스님께서 내가 도와드릴게 한번 해봐, 도와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이대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스님과의 인연이 돈독해졌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실제로 이대에 오셔서 즉흥환상곡이라는 제목의 강연도 해주셨고, 자비 비자, 그 슬플 비자, 자비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제목의 강연도 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남아있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스님이 그때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교계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 제가 이 쓴 내용 중에서 1973년도라고 기억하는데 스님께서 그때 이제 한참 힘드실 때였죠. 그때 이제 저 부르셔서 제가 거기에 그 기록에 남겼듯이 그때 이제 서울대 불교학생회 학생들이 송강사에서 수련회 했던 그 자료가 녹음이 되어서 스님에게 말하자면 그 협박의 자료로 쓰였던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고, 스님은 그 학생이 나에게 찾아올 수 그 학생이 누군지 모르는 것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여쭤보신 바도 있지만 그 학생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으니 잘 알아서 대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실제로 그 학생은 나에게 찾아왔었고, 찾아와서 나에게 했던 것은 어떤 책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책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 태도에서 그 이후에 인연은 이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분이 그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증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여러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밤에 쫓기고 있다고 좀 숨겨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그런 그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다례원에 가게 되면 언제나 그 다례원 앞에 4명 정도의 그 사법 요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 저는 이제 검문을 당하기도 했고, 그때 제가 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했고, 스님이 그때 얼마나 불편해 하셨던가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은 다른 데서 언급되지 않은 거가, 그때 이제 동아일보 살리기 그 광고 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 김정숙 언니를 위시해서 우리가 다례원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동아일보에 실었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임의 이름은 다례원 동문이 되어서 말하자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현장에 있었다는 거, 그거하고
이제 그래도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되지 않으셨어요. 많이 괴로워하셨을 텐데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분위기를 밝은 쪽으로 바꾸셨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로서, 그리고 스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하셨어요. 스님의 유머를 따로 좀 모아서 조사해보고 싶을 정도로 스님의 유머 감각은 탁월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차를 주시고 분위기를 밝게 바꾸셨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스님은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우리가 조사됐던 이거 이외에도 스님 스스로 내규로서 지키신 내용들이 상당히 있으셨던 걸로 기억된다 하는 거죠. 스님께서 무슨 자가용을 타지 않는다든지, 택시를 타지 않는다든지, 버스를 타고 가시고자 하셨다든지, 나 그런 거 하지 않아 라고 하셨다든지, 상당히 절제된 생활로서 동참하시고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시고자 했던 거를 좀 추가하고 싶고, 또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행이 아니셨나, 수행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그거를 지켜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집에 원고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덧붙여서 여태동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은, 추가 질문은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무슨 남북 문제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우리는 내가 어디 정치적으로 어디에 소속되는지 서로 절대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불문율로 삼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치된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물론 맑고 향기롭게 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우리의 좀 사회민주화 운동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거, 이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태동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다면 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님께서 이렇게 활동할 당시에 불교계에 60년대 거의 혼자 하시다시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데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서 불교가 미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 또 현재의 우리 사회 변화 운동에 대해서 불교계의 현재는 어떠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천착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불교계의 바람직한 사회 참여 증진 방안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학술 세미나도 하신다 그러고, 연구를 하신다 그러고, 프로그램도 하신다 그러고, 많은 포부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추구해 봐야 되겠다는 거하고, 또한 그러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거는, 스님께서는 무은장구라고 라는 말이, 말하자면 사찰에서 무은장구를 비는 것이 될 법한 일이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민주화 운동 또는 운동이라는 용어가 붙으면 자꾸 상대적인 어떤 투쟁과 싸움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교적인 상생과 화합의 이런 제대로 된 그런 민주화 운동의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핵심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해 봐야 될 문제다. 불교의 그 해법이 분명히 있을진데, 다른 종교에 없는 어떤 방법을 불교에서 그 해법을 찾아서 자비로우면서도 우리가 대립되지 않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진정한 해결의 방법을 이런 그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추구해 가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 이런 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백경림 교수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태동 네. 박사님 일-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백 선생님께 말씀하신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그 미국 중동 이런 전쟁에 대해서 법정스님은 2002년도에 그 맑고 향기롭게에서 그 영상으로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9.11 테러 현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오의 눈으로 대하면 다 눈이 멀게 된다. 그러면서 간디의 비폭력을 말씀하시면서 철저한 평화, 절대적 평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종교단체 우리 불교계가 사회활동이 60년대 미미했던 이런 상황은 저 앞에 서론에 보시면은 박수호 교수 인용문을 통해서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내적 문제에 몰입되어서 사회운동에 펼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불교 그리고 정부가 불교계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무은장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불교신문 대한불교에 적혀있던 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파병을 했을 때 왜 무은장구를 불교계가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스님이 그 철저하게 비판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스님이 뭐 중앙정보부에도 하여튼 뭐 감시를 받고 종단에서는 채탈도첩이라는 이런 멸빈의 징계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님은 평화는 철저하게 불교적 평화를 얘기했었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은 부분들은 반대하셨죠. 그리고 스님이 불일남으로 들어가셨던 부분들도 스님이 대사회적으로 민주운동에 활동을 하셨지만 그러한 투쟁 방법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도 가지셨어요. 이제 인적당 사건들 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주창하신 부분들이 불교적 방법이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우리 시민사회 운동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도 저도 지금 연구 부분들이 그 박사 논문을 쓰면서 좀 과제가 오늘 유정길 선배님도 계시는데 불교 생태 환경, 불교 에코다르마죠. 에코다르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스님이 불일남과 수리산방과 오두막에서 그 펼쳐 보이시면서 거기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쳐 보이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 천착해서 연구를 해서 에코다르마라는 불교 생태 그리고 이런 불교 환경주의 영역들은 우리가 더 넓혀가는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태동 박사님 그리고 백경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종합 토론은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문진건 교수님 발표 논문에 보면은 무소유의 심리학적 해석의 위험성과 한계라는 4장 2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인경 스님한테 약간 마음의 불편을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경 스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진건 교수님은 무소유를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님은 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리학에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다. 그러면 무소유도 관찰이 안 되죠. 제가 마음 챙김을 싫어하는 이유도 마음이 추상적이어서 관찰이 안 돼요. 어떤 마음을 챙길 건가? 마음 자체가 추상 개념이에요. 그건 그 심리학에서 이 용어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적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무소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참가자들이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집착하고 어떻게 탐욕을 내는가가 측정이 돼야죠.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했더니 탐욕은 어떻게 바뀌었고 소유관념은 어떻게 바뀌었고 자비와 실천은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졌는지를 어떻게 해요?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한 걸로 전환이 돼야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그러면 무소유를 측정 가능하고 조작적 정의를 한다는 이 시도 자체는 문진공 교수님의 굉장히 독창적이고 칭찬하고 우리가 지지해야 할 사항이죠. 왜냐하면 우리 불교계가 너무 추상적인 개념에 빠져 있지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아졌는가를 그 효과성을 측정하려면 척도표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그래서 통계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저는 문진공 교수님의 앞으로 연구에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무소유를 어떻게 조작적 정의할 거냐? 문진공 교수님이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꺼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소유에 대한 법정 스님의 12개의 저술 속에서 무소유를 전부 빼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소유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학 전공자나 수행자들에게 무소유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그걸 축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은 더 많은 시간이 요청되지 않을까요? 그렇고 오늘 문진공 교수님은 하나의 그 사례, 조작적 정의 한 사례를 내놓은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이자 길상사 주지이신 덕조 스님의 폐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은사 스님의 무소유를 말하다 학술 세미나를 동참해주신 여러분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하루 첫 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은사 스님의 사상, 무소유란 무엇이라는 건 각각 해석이 각각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있어서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논하는 자리여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신 김재승 교수님의 이제 법정 스님의 사상과 초기 불교. 은사 스님의 전체적인 제가 스님 모시고 있던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경 스님도 이제 다 스님을 모시고 계셨던 분이라서 저는 이제 옆에서 듣고 느끼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초기 불교, 인경 스님 판단이 굉장히 스님이 글씨를 보면은 연도마다 글씨가 달라요. 글씨가 다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해인사 시절에 글씨가 다르고, 불이람이 계셨을 때 글씨가 다르고, 강원도 계실 때 글씨가 다르고, 길상사 와서 계실 때가 글씨가 달라요. 글씨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 보면은 어느 시대 글씨인지 딱 드러나요. 그거 보면은 스님의 사상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해도 저는 80년대 출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소유는 70년대 출판됐단 말이에요. 80년대 출가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초기 불교를 말씀하셨어요. 딴 데서는 대성 불교를 다 얘기할 때는 은사 스님은 초기 불교를 강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초기 불교를 강의할 수 없는 대한불교의 상황이었다면은
송광삼만큼은 초기 불교를 강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셔가지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임경수의 말씀대로 70년대는 대승불교를 사상이었다면 80년 넘어와서는 초기 불교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임경수 스님이 이제 코퍼스 연구사장,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석을 통해서 스님의 사상이 이렇게 전개됐다는 것들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중견 교수님의 수행관의 심리적 치료 의미. 요즘에 명상이 대세잖아요. 뭐든지 명상이거든요. 그때 은사 스님의 사상을 본다면 고집멸도의 사상이 명상을 적용시키면 딱 떨어져요. 또 자연 환경 접목시키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스님의 사상을 명상에 붙이면은 다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은사 스님의 사상을 그걸 적용해서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자들 분께서 많이 연구를 해서 하나의 명상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만들어낸다면은 굉장히 좋은 스님 사상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 스님의 민주화 운동 전개 과정은 이제 백경 교수나 김정숙 보살님, 이제 보건사 동문회 팀, 이태민 스님을 가까이 대학생 이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 시절이었어요. 대학생 시절에 스님을 가까이 모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 스님을 가까이 있던 그런 향기를 갖고 살고 계십니다. 그럼 무소유 사상이라면은 사실 이제 스님의 그 임경수의 분석했듯이 모든 것 스님께는 집착이 않으셨어요. 제가 출가했을 때는 은사 스님이 성적이 없었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성적을 당신이 안 갖고 계셨어요. 왜 성적을 만들었어요? 저 때문에 성적을 만들었어요. 상자를 둬야 되는데 제가 호적이 없는, 우리 쉽게 말해서 세속적으로 말하면 스님 호적이 없는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 아니니까. 그럼 저가 상자를 맡아야 되는데 저를 호적에 올리려면은 성적을 살려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 이전에는 그래서 상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상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제가 이제 상자 당신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상자 성적이 없으니까 이제 성적을 살렸죠. 그래가 제가 첫 번째 성적 살리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러면 어디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를 둘 생각도 없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스님이 이제 초탈하셨어요. 어디 보면은 그야말로 초탈한 삶을 사셨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도 그래 굴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초자연주의이셨고, 이 스님의 사상을 분석하자면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여 박사님께서 법정학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 학술 세미나 이렇게 성대하게 원만하게 잘 회양됐으니까 두 번째만큼은 그야말로 다양한 학술 논문이 나와서 그야말로 원사 스님 사상이 우리가 책으로 읽는 법정 스님이 아니라 사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정 스님,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불자들 아니면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많은 사부대중, 그리고 우리 학자, 교수님, 그리고 스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길상사에서 은사 스님의 사상이 담긴 맑고 행위로운 도량에서 맑고 행위로운 학술 세미나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 준비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맑고 행위롭게 직원들, 그리고 길상사 사부대중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맑고 행위롭고 도량에서 은사 스님의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제가 상자로서 열심히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처럼 법정 스님의 사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실천하는 시민 모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집 뒷면에 보면 가장 뒤쪽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법정스님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에 제2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